평범한 상담소. 윗집 오빠가 이사가면서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주고 갔다. 이진경. 그 오빠의 이름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크게 쓰여져 있다. 나는 신기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면 소리도 잘 나지 않는 바이올린을 꺼내 어깨에 올리고는 막 켜는 소리를 내곤 했다. 띵동. 새로 이사온 아랫집 아줌마가 올라오셨다. 줄 끊어진 바이올린을 한 손에, 온전치 못한 활털이 축 늘어진 활을 한 손에 들고 뛰어나온 나를 보시더니 너구나 하신다. 예민한 아줌마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에 참다 올라오신 거다. 나는 집에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그 소리를 안 들을 줄 알았다. 7살이었으니까. 너 혼자 있니? 네. 그럼 아줌마 집에 잠깐 놀러 가자 하신다. 나는 얼떨결에 따라 나섰다. 거실에 들어서자 나는 깜짝 놀랐다. 바이올린이 4대나 있었다. 아줌마는 원래 바이올린을 전공한 음악학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음악 강사 선생님이 너무 멋져서 결혼을 하느라 음악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결혼 사진을 보니 그 멋졌다는 아저씨가 지금 아저씨인가? 아저씨가 지휘를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아줌마가 악기를 하는지는 몰랐다. 아줌마가 눈부신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꺼내 갑자기 연주를 하기 시작하신다.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관중은 나 하나뿐인데. 바이올린을 들고 나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 뒤 연주를 시작한다. 헉! 나는 당황을 하기도 하고 마구 심장이 떨려서 힘껏 박수를 쳤다. 장중한 시작. 아줌마 저 이 곡 엄마가 좋아하는 지고 이네르바이진. 내가 제목을 아는 유일한 곡. 화려한 활놀림으로 끝나는 이 곡이 끝났을 때 나는 엉엉 울면서 박수를 쳤다. 이 감동을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다. 아줌마가 월수금 유치원 다녀오면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줌마의 작은 바이올린을 빌려주시겠다고 했다. 그렇게 아줌마와의 바이올린이 시작되었다. 나는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아줌마는 무섭고도 다정하게 나를 가르쳐 주셨다. 엄마가 자주 요양차 시골에 가시다 보니 아줌마와의 레슨은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나는 엄마가 계시는 시골로 보내졌고 아줌마와 이별을 하게 되었다. 가끔씩 아줌마는 독주회에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나는 시골에서도 어찌어찌 레슨을 계속 받아 바이올린을 계속했다. 그리고 20이 되자 쟁쟁한 서울 아이들 틈에서 입시 연주를 해야 했다. 주눅이 들었다. 그런데 저기 아줌마가 어떻게 알고 오신 걸까? 대기실 바깥에 서 계신 게 아닌가? 다시 몸이 부르르 떨리던 그때 그 아줌마의 지고 이네르 바이젠이 생각났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도 들으시던 그 곡. 아줌마가 나 한 사람을 위해 연주해 주던 그 곡. 그래, 나는 나의 연주를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그 단 한 사람을 위한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었지. 용기를 내기로 했다. 이 커다란 학교에서 대기실 바깥에 말없이 서성이는 그 아줌마를 위한 연주를 하기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연주를 몰래 들어줄 것 같은 그 아줌마를 위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그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온다. 이 활끝에 어린 시절의 떨림과 로망과 꿈을 한껏 다 담아본다. 나의 젊음을 걸고 나의 꿈을 실어 심사를 위한 무대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 무대 위에 선 두 다리에 힘을 채운다. 7살 어린 여자아이의 꿈과 추억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정말요. 진짜 네.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렇죠. 롱타임 노치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개 방송을 또 그 사이 네, 하느라고 맞아.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았어요. 온라인으로 했지만 그래도 똑같이 애쓰는 거 똑같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두 분이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네. 좀 감동했어요.
저에 대한 칭찬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아 칭찬보다는 하기 위한 그죠? 그러구나. 칭찬. 줬으면 칭찬이었군요. 오는 게 있어야지. 아 그러면 아니 칭찬보단 이 생각했는데 아 내년에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네, 돌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든든하고 또 저는 네. 돌님을 공개 방송 때 처음 맞아요. 뵀는데 음. 네, 굉장히 너무 일을 너무 네 깔끔하게 그쵸. 숙달된 실력으로 네. 사사사삭 그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든든했어요. 네, 그날 정말. 사실은 우리가 스텝이 없어가지고 막 맞습니다. 공개 방송은 한다고 해놓고 오케이 만족. 됐어요. 나이스. 네, 좋아요. 아니 그리고 그 네. 비주얼도 괜찮았어요. 음. 그 이제 왼쪽에는 우리 여자 2명이 앉고 맞아요. 오른쪽에 브라보님하고 돌림이 음. 앉았는데 아 그림이 꽉 찬 느낌. 네, 가득 채웠죠. 네,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네, 만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방송을 또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이거 간단하게 최근 근황 소개랑 자기 네네. 소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 돌이라고 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요 정도. 저도 짧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백곰이고요. 저는 이번에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보고 같이 이번에 녹음을 하게 되면서 드라마를 한 8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음. 제 마지막 드라마가 시크릿 가든 맞나요? 그 현빈 그게 어느 쪽 킬라임 나오는 네, 그게 8년밖에 안 됐나요? 8년 아니면 10년 정도 그쵸, 네, 보통. 네 음. 그런 그 정도 된 드라마인데 그때 이후로 처음 본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게 잘 봐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번 녹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좋습니다. 확신은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을까요가 이번 네. 방송의 제목이고요. 1부 제목은 너무 모든 사람들 마음에 들게 연주하려고 애쓰지 마. 맞아. 네. 그리고 소제목은 포코와 포코. 우리 윤 사장이 또 송아 입학할 때 써준 그 카드에도 써 있는 그 맞아요. 네. 그때 그 마이스터라는 그 지휘자분이 준영이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때로는 한두 명에게 10점, 나머지에게는 6, 7점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그 한두 명에겐 평생 잊지 못할 연주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너의 마음을 따라가봐. 이런 그쵸. 말. 저도 이것도 갑자기 심쿵했어요. 뭐야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 아 드라마는 네, 좋은 말 하면 안 되나요? 준영이가 이게 밖에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네. 나오시더니 네. 툭 던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어. 오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약간 어, 이런 느낌? 그렇게 늙어야지. 그리고 연주자를 보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나 봐요. 맞아.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를 네.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박준영이라는 쇼팽 콩쿠르에 1등 없는 2등을 한 피아니스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시골에서 대전 시골 아니죠? 아 이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광역시, 네. 네. 대전에서 이제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중학교라는 실제 있지 않는 학교지만 예원예중을 약간 벤치마킹한 그런 학교로 이제 와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실력이 워낙 출중하고 하니까 그 경호라는 그 회사의 그 회장님 남은숙 여사님 이 이제 눈여겨 보죠. 왜냐하면 그때 자기 피아노를 하던 자기 딸이 죽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재단을 세우는데 거기서 문화재단을 세우면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박준영 군을 보고 정말 전폭적인 후원을 해줘요. 근데 그때 그 딸이랑 같이 이제 미국에 있던 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이정경이라는 손녀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한국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준영이랑 이제 정경이랑 또 첼로를 하는 현호랑 셋이 친구가 맞아. 돼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빨리 끝낼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준영이는 집안에 빚을 지고 그 빚을 해결하느라고 연주가 정말 즐거운 게 아니라 콩쿨 나가서 상금 그렇죠. 타고 연주를 하러 다니면서 아버지가 벌이는 사고를 메꾼다는 심정으로 정말 이게 피아노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냥 좋아하던 피아노였지만 이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맞아요. 연주처럼
그렇게 꾸역꾸역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안식년을 겨우 이제 찾아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채송아라는 여주가 등장합니다. 이 여주는 서령대라는 서땡땡 대학교 우리나라의 그 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라면서 바이올린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수 끝에 다시 서령대학교에 바이올린 전공으로 들어가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 정도에서 들어가면 실력이 많이 늘 텐데, 그러니까 귀는 밝지만 손재주는 없었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바이올린을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졸업할 때쯤에 경우문화재단에서 인턴을 하게 되면서 안식년으로 돌아온 박준영과 자꾸 이제 엮이게 되고, 거기에 팀장으로 있던 차영인 팀장이 약간 의도적으로 좀 그 준영이와 관련된 일을 자꾸 송아한테 줘요. 좋죠, 맞아. 송아를 굉장히 잘 봤어요. 이 자기랑 또 되게 닮은 또 젊은 친구기도 하고, 그러면서 준영이가 서서히 이 그 당당한 송아, 재능이 있고 없건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자기의 연주를 어떻게든 지속해 보려는 송아를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오랜 친구였던 정경이와 현호와 이 삼각관계가 되면서 일이 좀 꼬여요. 오랫동안 준영이는 사실 그 정경이를 좋아했고 현호랑 정경이는 연인인데, 나중에 정경이가 이제 준영이를 보면서 그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천재 소녀였던 정경이는 더 이상 천재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성이 있다가 상실한 사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준영이는 같은 중학교 동창인데 이제 굉장히 빛나는 연주가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연주가의 삶에 대해서 질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서로 이게 사랑인지 연민인지 헷갈리죠. 질투인지 다 헷갈리면서 진행되고, 현호는 그 사이에서 상처를 받아요. 자기의 절친하고 정경이와 준영이 사이, 나의 절친인 준영이와 정경이 사이에 나의 연인 사이엔 뭐가 있길래 쟤네들이 저렇게 팽팽하게 긴장을 하는 걸까. 그러면서 송아가 그 사이에서 그 준영이의 어떤 그런 뜨거운 연주,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준영이를 사랑하게 되는데, 거기서 준영이가 이제 정경이와의 이제 지난 추억이나 그 연민인지 사랑인지 헷갈리고 또 본격적으로 정경이가 달려들면서 송아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 과정에 또 송아는 바이올린을 이제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말은 스포가 될 테니까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여기까지 해도 줄거리는 충분할 좋네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드라마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자꾸 뭔가 설명이 길어져요. 박수 쳐달라 그랬어요. 길어지면. 딱 좋았어요. 딱 좋았어요. 네. 워낙 드라마가 길어서. 네. 그리고 버릴 게 없어요. 장면. 맞아요. 그래서 정말 줄이는 거 힘들어요. 작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작가에 대해서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좋아요.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되게 디테일이 엄청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게 이 작가가 경험한 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 작가가 서울대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면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뉴욕 필하모닉 마케팅부랑 소니뮤직 마케팅부에서 근무하면서 그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차영인 팀장이 일하는 그런 회사의 그런 디테일까지도 잘 다루고 있죠. 근데 네, 이 정도. 그리고 류보리 작가가 이번에 아마 첫 장편으로 네. 맞아요.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단편으로 아마 SBS 공모해가지고 네.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장편은 아마 이렇게 올라온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좋은 작품이어가지고 대본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그쵸, 고민을 맞아요. 했어요. 풍경이랑 막 네. 디테일하게 신경 쓴 포인트가 네. 너무 많아서 맞아요. 영상미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블로그에는 되게 다양한, 보통 드라마라고 하면은 사진 띡 올라오고 말고는 할 텐데 여기 블로그 리뷰들은 막 음악, 뮤직비디오, 사진 따로따로 잔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드라마 본 것 같은 느낌 들 정도로 네. 되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관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연기하고 맞아. 그 전체적으로 다른 조연들도 맞아요. 굉장히 좀 호흡을 잘 맞춘 드라마라는 맞아요, 느낌을 맞아요. 많이 받았어요. 이게 첫 장편이기 때문에 그 조연까지 완전히 소문난 A급으로 쓰지는 못했다고 해요. 청춘 기록이 거의 동시간에 아, 약간 한 그쵸. 시간 빨리 했는데 거기는 조연들이 되게 화려했거든요. 신혜라 씨도 나오고 하이라 씨도 나오고 한진희 씨도 나오고 손창민 씨까지 나오고 막 화려했는데 여기는 막 그만한 중견급 배우는 없었지만 다 연기를 좀 네, 하는 맞아요. 우리가 오히려- 어디선가 영화에서 본 맞아, 맞아. 예, 그런 분들이 어색한 느낌 전혀 없이 맞아요. 되게 네. 잘 짜여진 캐릭터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되게 몰입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 배우들뿐만 아니라 제가 그 작가 인터뷰인가 거기서 네. 봤는데 스태프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줘서 작가도 감동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좋았어. 그 교수 뒤에 테이블 뭐 이런 데 네. 올라가 있는 뭐 제자한테 네. 선물 받은 쪽지 막 이렇게 접혀진 거 이런 것도 뭐 일일이 다 TV는 다 안 한 거구나. 나왔는데 다 오. 다른 글씨체로 야. 그 스태프들이 다 적어가지고 무서운 하고. 사람들이네. 네, 아주 디테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 많이 있어서 네. 자기가 정말 그 자기 상상했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끼며 뭐며 그쵸. 엄청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맞아. 네. 네. 그렇다고 해요. 정말 그 봐도 두 번 봤을 때, 세 번 봤을 때도 좋다고 하는 드라마가 정말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볼수록 새로워요. 그쵸. 제가 몇 번 본 걸까요? 저는 그 음악 교양 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있는 음악이 또 요즘에 사람들 마음이 비슷해서 그런지 제가 93.1 KBS 그 라디오랑 그 93.9를 많이 듣는데 그쵸. 거기서 그 16화에 나왔던 헌정하고 브람스의 인터메조가 계속 나와요. 그럴 법해.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등장인물 소개하면서 네. 또 계속 얘기 네, 진행할게요. 좋아요. 네. 먼저 주인공 최송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송아는 뭐 서량대 경영학과에 다니면서 사수를 한 끝에 이제 같은 대학 음대 신입생으로 입학한 늦가기 4학년인데요. 최송아라는 이름에서 이제 최송아입니다를 빠르게 죄송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네? 자꾸 이렇게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 뭐가 죄송해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죄송합니다로 들리는 오해를 계속 사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이름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느낌처럼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고요. 하지만 좀 음대를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결단하고 그걸 좀 밀고 나갈 만큼 강단도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좋지 않았다는 거. 그 음대에서 꼴찌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바이올린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음대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 너무 좋았고 또 그 29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30이 오는 그런 것에서 오는 불안감 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랑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는 역할이라 마음이 많이 가는 역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 차례인가요? 네. 그럼 제가 이번에 한 번에 세 명의 인물을 네.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중요한 세 남자. 네, 그렇죠. 박준영 씨, 한현호 씨, 윤동윤 씨인데 이게 디테일한 정보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느낀 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은 박준영 씨는 박준영 군이라고 할까요? 좋을 대로 하세요. 친구처럼 준영이. 네, 준영이. 네, 준영이는 되게 착한 주인공의 느낌이었는데 이 착한이 뭐 이렇게 막 친절하다 이런다기보다는 감정을 쓸 때 자신의 감정을 자기를 중심으로 썼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좀 더 중요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주목했던 부분 일종의 그 부채 의식이었거든요. 그냥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뭐 가족에 대한 빚도 있었는데 그 회장님에 대한 그런 빚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대해서도 자꾸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정경이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정말 사랑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반드시 이 친구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 바람에 맞아. 친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땐 또 감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선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멘트들 아까 막 좋은 대본에서 너의 마음을 따라가봐 했던 말들 어찌 보면은 이 준영이가 늘 남의 감정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좀 몰랐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식년도 가지고 송화도 만나게 되면서 뭔가 조금씩 자기 감정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랬고 그래서 약간 착하다는 느낌 그런 의미에서 어. 그랬고 이제 현호랑 동윤이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두 친구는 저는 이게 삼각관계를 기준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호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제가 동윤이를 더 싫어한다는 건 아닌데 예. 현호 같은 경우는 좀 상처를 받는 삼각관계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름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되게 같이 기분 음. 좋게 가져가는 친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꼬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또 엄청 재능이 있진 않았잖아요. 그냥 적당선에서 아니 재능이 있는데 서령대를 1등으로 졸업했는데. 근데 이제 딱 결과물로 봤을 때 응, 응. 돌아와서 알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음. 내가 이걸 실패해도 재력이라고 할게요. 재력. 재력. 음. 그 재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뭔가 자꾸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가 자기가 하는 의지에 비해서는 약간씩 안 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뭐 감정이입이 좀 됐었나 봐요. 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착한 사람인데. 네. 식구들이 전 재산을 자기한테 다 쏟아부었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 보면 되게 좋아서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딱 보면서 계속 왜 하필이면 이 친구한테만 이런 일이 꼬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난 널 사랑한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유, 슬퍼. 그리고 동윤이는 현우랑은 조금 다른 삼각관계였죠. 본인이 좀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중요하게 봤던 게 누구한테 상처를 주느냐 마느냐. 이 친구는 조금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너무 타인에게 조금 상처를 좀 주지 않았나. 되게 좋은 사람인데 민성이한테는 왜 그래 도대체? 너무 저는 가혹해서. 송아한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지지해주는 좋은 친구였지만 결국엔 뭔가 자기 감정들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정말 가장 베스트를 생각한다면 자기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면 네. 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쉬운 모습이 조금 있었어요. 아니면 좀 빨리 하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신을 좀 잘하던가. 그렇지. 왜 그랬어 거기서 또 네. 속상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그 악기 그 수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마음을 많이 들어주고 힐링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소문도 옮겨주고 했는데 이제 정작 제일 가까운 두 사람한테는 상처를 그렇죠. 주게 되는 나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중요한 여자들 네. 3명 이정경, 남은숙, 차영인 씨. 네. 정경이는요, 자꾸 친구처럼 얘기하게 돼 또래니까 네. 정경이는 편하게 얘기하면 재벌집 딸이라고 볼 수 있고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신동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국제 무대에 데뷔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죽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돌아와서도 나름 뭐 음대 1등도 하고 뭐 계속 좀 잘한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신동으로 어렸을 때 워낙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좀 평범해졌고 그거를 좀 못 참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 준영의 마음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좀 뭔가 묘한 승리감, 혼란스러워하는 준영을 보면서 묘한 승리감도 얻게 되잖아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남은숙 여사님, 남은숙 회장님인데 남은숙 회장님은 형제들을 제치고 그 회장의 자리를 이제 이어받을 정도로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딸이 죽고 나서 그 딸의 보상금이랑 그 자신의 재산을 좀 더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죠. 그래서 준영을 좀 아끼면서 준영이를 이렇게 케어해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재단의 앞날을 좀 걱정하면서 중간에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줬어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의 좀 이런 것들을 약간 트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인물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할머니 너무 멋있다. 뭐 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인턴들과 같이 밥 사주면서 밥도 먹이고 뭐 사람들한테 좀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하는 부분들에서 너무 좋은 어른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차영인 팀장은
여기 실무진 중에서 최고참인데 준영이를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이제 준영이 마음도 잘 알고 좀 누구보다 준영이를 응원하는 그런 뭐 이모 같은 누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극 중에서는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되는데 그 피겨를 했었다고 맞아. 그래서 네. 이제 몸을 쓰면서 노력하는 음악인들을 되게 누구보다 지지하고 맞아. 또 응원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럼 네, 유태진 교수님, 그쵸. 박 과장님. 좋아요. 유태진 교수님은 되게 기회주의자이기도 하고 실력가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준영이라는 사람을 길러낸 사람이니까 그건 대단했는데 되게 냉정하게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까. 이 준영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인간적인 모습 다 빼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길러낸 느낌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지만 유태진식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뭐 이렇게 깊게 애정이 가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네. 아니 정도만. 난 과거의 연인이었지만 어떻게 도대체 차영인 씨와 유태진 씨가 연인일 수가 있었을까? 그치. 맞아요. 그것도 전혀 맞아. 일치하는 점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반대가 끌리는 이유인가요? 너무 극과 극이야 진짜. 그렇죠. 그럴 수 있었죠. 네. 그리고 박 과장. 네. 박 과장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순발력도 있고 한데 이제 자신이 다 아는 거죠. 이 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오만해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뒤통수를 가끔 치잖아요. 근데 이걸 네. 보면은 크게 쳤죠. 이 사람이 분명히 머리도 참 좋고 잘 쓸모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나쁘게 쓰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말 잘 듣지만 뭔가 이렇게 좀 까불까불거리는 사람을 좀 조심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되게 달변가였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막 재밌게 막 설명도 네. 해주고 그런 역할까지는 좋았는데 네가 그럴 줄이야. 약간 그런 느낌? 네, 준영이의 한국 그 매니지먼트 그 하여튼 매니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자기가 그 재단에서 빼서 그냥 그쵸. 아주 새로 그냥 약속 빠르게 네, 차려서 준영이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개성해 보려고 하는. 네. 그랬고 마지막으로 이성근 씨는 저는 되게 정경이 아빠. 네, 정경이 아빠는 이제 그 되게 풋풋했던 사랑꾼이지 않았을까 과거에서는. 그리고 그 위치가 조금 빈틈을 보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그 무표정 안에는 되게 네. 많은 따뜻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게 그 회상씬에서 한번 그거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자꾸 정경이를 몰아붙이니까 네. 그러지 말라고. 그걸 보면서 되게 따뜻한 분인데 되게 힘들게 살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었어요. 계속 회장이 찌르잖아요. 자기에게도 안 맞는 일을 하느라고 힘들지 않냐면서도 계속 시켜. 그렇죠, 맞아. 네. 네, 다음은 두 교수님이 나오는데요. 네. 먼저 송정희 교수님은 그 정년 퇴임을 이제 앞두고 있는 바이올린 교수인데 제자들이 되게 잘된 제자들이 많아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교수님이에요. 그 정경희도 교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좀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면서 나 이런 교수야 약간 이런 느낌 물씬 나는 교수님이고, 그에 비해 이수경 교수님은 그 송정희 교수님을 되게 못마땅해 하면서 자기도 뭔가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맞아요.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약간 송아가 이제 일을 잘 하니까 그런 송아의 행정적인 능력을 좀 탐해서 송아를 대학원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항상 말투 되게 친절하잖아요. 송아야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되게 친절하지만 그 안에 어떤 뭔가 고민을 들어주거나 그 사람의 진로를 좀 같이 고민해주거나 하는 역할이 하나도 되지 않는 정말 그런 말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투, 그리고 준비했어. 네, 완전히 연기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그 뭐지? 정말 그런 교양 있는 말투 속에 그 송아 하여튼 한 번은 체인버 그거 단원하면 연주 너무 하고 싶어하는 거 알 텐데. 그러니까. 너 회비 냈더라. 그럴 필요 없어. 그건 단원만 내는 거야. 정말 얄미워서. 근데 이분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본인도 자기가 이렇게 나쁜 역할일 줄 몰랐다고 자기는 잠깐 나오는 줄 알아서 그냥 했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이 돼 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되게 잘 살렸어요. 네, 너무 잘 살려주셔서 재밌었어요. 이분 때문에.
은근히 악역이 어울리시는 분. 옛날에 황금빛 내 인생에서 그거 하지 않았나? 쌍둥이 그중에 한 명 납치한 그 딸을 납치한 그 역할 하신 분 아닌가? 저는 그걸 안 봐가지고 네. 언뜻 그런 생각이 맞을 겁니다. 들고 네. 그러고 저기 남자친구에서 보검이 엄마로 또 나왔어요. 정말요? 거기는 또 착한 역할. 어. 네. 근데 연기 진짜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진짜 둘이 살아있는 분 같다고. 맞아. 뭔가 어디서 많이 있어, 보는 맞아. 계실 것 같아요. 네, 대학원 가면 계실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으면 얘기하죠. 여기 너무 주옥 같은 대사가 많아서. 정말요. 네. 저는 역으로 그거 이제 송아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꼬마애가 와서 바이올린 보더니 언니 이거 잘해요? 딱 물었을 때 네. 송아가 되게 벙찌면서 멈칫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재능이냐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잘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에 있게 하는 그 뼈 있는 질문. 근데 그걸 또 꼬맹이가 이렇게 툭 던졌는데 가볍게 던진 것 같은데 뭐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여기서? 그런 만감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감정이입 된다고 할까요? 네. 매번 얘기하잖아요. 막 좋아하는 거 할래? 아니면 잘하는 거 할래? 그 어떤 거 직업으로 삼아야 돼? 약간 이런 얘기들 해서 그래서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쭉 가다가 나는 뭐지? 뭘 해야 되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나? 아니면 잘하는 걸 하고 있나? 고민도 잠깐 했었고 근데 송아가 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장면이었는데 좋으니까 자주 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연습을 하고 있겠죠. 뭔가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면서도 잘하고 싶다는 말은 아직 잘하지 못하나 보다. 그런 또 애틋함도 들고 그런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장면이 생각나는 게 그 3화 마지막에 이거 누구나 기억할 법한 그 월광 소나타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맞아요. 변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인데 이제 송아가 생일날 자기가 좋아하는 동윤이랑 이제 친구 민성이가 술김에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거를 준영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교차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서 그 준영이 월광 소나타를 쳐주잖아요. 그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곡이니까 지금 듣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준영이는 또 말보다 음악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월광 소나타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로 이렇게 바뀌는 그 연주에서 너무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또 거기 더불어서 이제 준영이 나랑 친구 할래요? 우리 친구 할까요? 친구 할까요? 해야 돼요, 친구. 그러면서 이제 안아주면서 이건 친구로서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포옹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송아의 마음에 너무 감정이입을 했나 봐요. 그거에 너무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 나레이션이 언젠가 내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다시 닥쳐온다면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릴 것이라는 걸. 맞아. 그래서 나는 상처받고 또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사랑할 것임을 그날 알았다. 이렇게 나레이션이 그쵸. 나오는데 정말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 위로를 기억하고 또 계속 사랑하게 될 거라는 그런 그 정도의 위로가 저한테도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고 만약에 이제 둘이 사귀게 되지 않더라도 그날은 못 잊을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정말 너무 강렬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이 앞에 이제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상담사 분들하고 녹음하면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또 말하고 싶어요. 오늘 시 쓴 것도 이 대사를 바탕으로 썼거든요. 정경이가 그 마스터 클래스 이렇게 지도해주면서 프랑크 소나타 참 어려운 곡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소리도 좋고 음정도 좋고 연습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이 조금 주저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곡 전체가 꿈속을 거니는 듯한 몽환적인 곡이지만 연주하는 당사자만큼은 그 음악 속에서 방해함 없이 표류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음악이 아니고 내 음악이잖아요.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음악을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한음 확신을 가지고 연주해야 됩니다. 네. 확신은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송아가 그럼 확신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하는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계속 짬뽕이 되면서 두 사람이 그 음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우리 준영이를 놓고도 하는 얘기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갖게 되느냐.
근데 이 부분이 정말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경이가 그 천재성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중에 좀 잘하는 연주자로 남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있고 음악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되게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 네. 게 단지 명예보다는 정말 이 가르치는 어떤 맞아. 재능이 있구나. 이 사람은 맞아요. 어쩌면 연주가로보다는 선생님으로서 네. 재능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 장면이 끝나고 송아한테 이 악보를 자기 악보 체크한 악보를 주는데 맞아요. 빽히 네, 맞아요. 체크한 거를 아유. 주잖아요. 아유, 저는 박사 논문 썼을 때가 생각나요. 그 발표하고 이제 났는데 그 심사본을 드렸는데 대부분 교수님의 심사본이 하얀데 저희 선배님이자 한 분이 이제 주셨는데 막 완전히 막 그 종이가 막 테이프 오. 붙이고 막 이 한 게 두꺼운 이야. 거를 주셨어요. 이제 그 기분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지난주에 하셨는데 통화를 못했네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이고. 네. 네, 전화를 꼭 내일은 하는 걸로. 네. 네. 끌리는 등장인물, 불편한 등장인물 한번 저는 얘기해 볼까요? 끌리는 인물은 준영이. 왜냐면 아까 표현했던 이게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그런 부채의식 비슷한 걸 저도 가졌던 적이 있어서 그냥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가면서 미안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친구 나간 일을 수습하면서 그때 저도 이제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친구 몫까지 해내야 되겠다는 뭔가 그런 부채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10만큼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니까 15만큼 일을 하고 막 그렇게 되게 힘겹게 하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약간 무리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버텨냈더니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마음 달아서 그만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준영이가 막 되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런 스스로 원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에 쫓겨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서 약간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끌렸어요. 부채의식. 네. 그래서 소개도 부채의식에 이렇게 네. 포인트를 맞추실 수 포커스를 있었구나. 약간 그렇게 맞췄던 것 네. 같아요. 혹시 그런 불편한 인물도 있었어요? 불편한 인물은 박 과장. 어떤 면이? 일단 가벼운 건 마음에 들었는데 저도 그런 걸 좋아해서 말하고 이게 풀어 나가는 건 좋은데 은큼한 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네. 너무 뒤로 계산을 했어. 이게 분명히 제 유머인 사람 알아요. 이게 내가 여기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는데 그걸 잘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자기가 알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되게 조절하고 연기를 해온 건데 이게 가벼운 사람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야 너와 나 같은 결이라면 넌 이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불편함. 그리고 저도 물론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랬던 부분이 있겠죠. 있어요 아마. 말은 못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은큼했던 적이 많은데 그걸 들켰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랬었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되게 저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또 준영이와 함께 둘 다 또 박씨잖아요. 박준영, 네. 박과장. 저는 최씨지만 아무튼 그 약간 그러네요. 약간 같은 박씨가 이렇게 결이 다를 수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사람도 그 캐릭터가 내 안에 있고 맞아. 싫어하는 사람도 그쵸. 사실 그 캐릭터가 내 안에 있다는 그 표현 너무 솔직한 표현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걸 그림자라고도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네. 아마도 누구로 가냐? 궁금합니다. 네. 끌리는 인물은 최송아를 했는데요. 네. 그 꿈을 찾아서 이제 늦게나마 시작을 했고 열정도 있지만 실력이 없다는 점, 이 부분이 닮아서인가요? 네. 그런 것도 너무 공감이 됐고 전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시작부터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이제 지휘자가 내쫓잖아요. 제일 뒤에 두 명 바이올린 너무 많으니까 나가라. 근데 이제 한 명은 그냥 나가는데 송아는 자기는 처음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처음 서보는 무대고 자기는 이걸 너무 꿈에 그렸고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용한 성격의 송아인데도 맞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용기를 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였어도 너무 창피하고 막 떨리고 어떻게 말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말이라도 해봐야지라고 그래.
얘기하지만 결국 쫓겨나는 그 모습도 너무 아련한 게 되게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그런 뭔가 소심한 듯 하지만 드림일 줄 아는 그런 성격이 좀 마음에 들었고, 그 불편했던 인물은 또 갑자기 그림자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윤동윤이 굳이 고르자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뭔가 술김에 민성이랑 자놓고 송아에겐 또 금방 또 고백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기 감정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난 그것도 짜증났어. 민성이한테 너 송아한테는 말하지 마. 그래. 맞아. 너무 너무 어떻게 싫어요, 그런 진짜. 말 할 수가 있어. 짜증 확 올라와가지고. 너무 뭔가 그 자기 감정에 대해서 감정과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모습이 맞아. 너무 별로였어요. 그걸 들은 민성이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역사는 흑역사라고? 나름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인데 뭐니?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극에서 모든 인물들이 자기의 뭔가 그런 감정이나 설득력을 가지고 캐릭터들이 다가가가지고 모든 캐릭터들이 다 좋기는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윤동윤도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바이올린을 좋아했지만 그걸 또 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많은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을 진짜 서포트해 주는 거잖아요. 좋은 악기를 수리해주고 가꿔줌으로써. 그 소녀랑 엄마 나오잖아요. 네. 그때 고치는 장면 또 되게 따뜻하게 또 딸 편도 들어주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다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참, 네, 씹어도 씹을 게 좋아. 나오는 네, 드라마입니다. 잘 만들었어 아주. 네, 1부 마지막 질문으로 내가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혹은 그 준영이가 내가 친하게 지내야 이 부채를 갚는다 생각했던 뭐 정경이와의 관계처럼 그런 거나 좀 잘해드려야 된다. 이 사장님의 빚 때문에 항상 이 사장님의 모든 거에 충실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 사장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걸 또 맞아. 악용할 수도 있었는데 맞아. 되게 거리를 두려고 나름은 되게 애를 쓰셨잖아요. 나한테 좀 그런 존재가 있는지? 이 캐릭터 중에서요? 아니요. 실제로? 실제로. 저는 마음에 들려는 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되게 좋은 말과 경험을 되게 쌓아준 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로만 좋은 말 던져주는 사람이 있고, 말도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후자를 만난 것 같아서 요즘도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막 추정하고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저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분은 계세요. 저는 대체로 좀 모두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성격인 것 같아요. 난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 박준영이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쉽지 않은, 하나님을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닌 듯이 신 이상의. 아니 근데 모두에게 친절해요. 우리 친절한 맞아요. 개꿈님. 네, 그런 생각이 있는 편인데 또 반대로 굳이 정말 꼭 누군가 나를 좋게 봐야 한다면 저는 저한테 가장 잘 보이고 싶은 송아로 또 다시 준영이에서 송아로 얘기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뭔가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나를 인정해도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할 수 없으면 전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잘 보이고 싶고 가장 좀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러면 게 큽니다. 제가 다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하세요. 네. 다시 기회. 네, 저는 저의 자신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네네.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였구나. 네네.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다음부터 우리 이제 방송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대답을 4년차 하시니까. 그래요. 네. 대답을 두 번째 해야 되겠다. 네. 아니 근데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아요. 그런 여러 마음이 다 있죠. 맞아요. 정말 나 자신한테 충실하고 싶지만 누구에게도 어떤 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만큼 또 누군가가 나에게 질타를 하거나 미움을 받으면 굉장히 또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게 의미 있는 사람이어도 당연히 힘든데 모르는 사람이 사실 그래도 힘들죠. 갑자기 댓글 받는 연예인들이 생각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상해. 최근에 여러 일들이 또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우리가 일부에 생각하고자 한 내용에 충실했던 네. 그런 좋습니다. 녹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간만에 한 방송을 자아자찬하면서 그냥 우리가 녹음하면서 되게 네. 즐거웠고 네. 그 방송을 곱씹으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뭔가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또 일부 녹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너의 마음을 따라가봐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